민족이 공동적인 경제적 토대 위에 시달리는 항상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고요. 그 민족의 기초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출현하는 거니까 경제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없다. 여기에 소속된 각 부족이나 민족체는 그러나 고유한 언어를 가진다. 이게 또 두 번째 반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방언이 있지 않느냐, 그죠? 우리도 그 지식인이 쓰는 방언들도 있고요, 또 민중들이 쓰는 방언도 있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도 있고요,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요. 자, 이 방언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급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자, 이는 단일 공통 언어에 대해서 종속적인 것에 지난 것이고 언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방언이라고 말해요.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민족 시장이 형성되면서 민족체는 민족국가로 발전하고 민족체의 언어가 민족국가의 언어가 됐다. 이 경우 역시 단일한 공통 언어이다. 각 계급은 언어를 어디요? 자신. 아니, 가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저희가 고칠게요.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안? 맞나?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여기 네, 있나요? 네. 다음 달락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 달락. 자신의 이해를 위해 이용하면서 여기요. 방언의 경우 이제 제국의 경우도 살펴봤고요. 방언의 경우도 살펴봤어요. 자, 이 방언이 교회에서 받는다는 그 방언하고는 달라요. 사투리. 방언이 그거는 이제 막 이렇게 정신을 놓친 그런 방언이고요. 예. 자, 각 계급은 언어를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이용하면서 고유한 사회적 링고를 발전시. 이 방언을 설명하면서 이 스탈린은 이 방언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는 영어로 랭귀지죠. 언어가 아니라 이건 링고다. 링고의 정확한 이제 번역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잘 나오는 단어고 그냥 사전에는 그냥 사투리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예, 사회적 링고로 발전시켰다. 이는 자신의 고유한 특수한 용어와 고유한 특수한 표현을 담고 있다. 그래서 계급적 방언 또는 계급적 상투어 또는 고급 언어 또는 농민 언어, 프롤레타리아 언어 등등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는 언어로 지칭되고 그 때문에 언어가 계급적인 것처럼 오해되는데 하지만 이런 계급적 방언은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링고다, 상투어다 이런 얘기죠. 상투어. 문법적 체제나 언어 줄기에 있어서는 민족 언어로부터 빌려오며 다만 일부 계급에서만 통용하므로 사회 전체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특수한 어휘 또는 표현이나 특수한 표현 방식 그리고 자주 이제 귀족들은 엘리트들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국어를 많이 쓰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방언이다. 방언의 경우죠. 계급적이지만 방언은 그러나 그건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제국과 방언의 경우 이어서 이제 음, 마르크스와 엥겔스 또는 뭐 라파르그, 레닌, 스탈린, 자기 자신 등을 인용하면서 이제 당시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냐, 언어가 계급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이제 스탈린이 그 말의 뜻은 원래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성 막스는 이제 막스 슈테리너 무정부주의자죠. 유일자와 그의 소유를 쓴
무정부주의자 막스를 비판하면서 부르주아 언어라는 말을 사용했답니다. 언급했다고 해서 언어가 계급적인 건 아니다. 마르크스는 다른 곳에서는 정치 경제적 집중화와 더불어 방언이 민족 언어로 집중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방언이 이제 민족 언어로 집중한다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말이 이제 전국을 지배해서 쓰여져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렌체 언어가 이탈리아 전역에 퍼져서 이탈리아어가 됐답니다. 단테 때문에 그래요. 단테 신곡이 워낙 유명해져서. 독일어를 만든 사람은 루터랍니다. 루터의 성경이 이제 읽힘으로써 루터의 언어가 썼던 방언이 독일어의 이제 표준어가 되어버린 그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엥겔스의 경우 영국 노동 계급의 조건이라는 1840년에 쓴 글이 있죠.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와는 다른 방언을 말하며 다른 사유와 이성을 품고 다른 관습과 도덕적 원리, 다른 종교, 다른 정책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엥겔스가 한 거는 언어가 아니라 방언이라고 말했다. 그죠? 또 라파르그는 저 마르크스의 딸의 남편이죠. 누구냐? 라파르그. 예, 사위죠. 사위인데요. 프랑스의 이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라파르그 역시 귀족 언어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건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상층 사투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부 영국 귀족은 프랑스어를 사용했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원래 영국 지배 계급이 프랑스 남부, 저쪽에 동북부죠. 브레타뉴. 여기서 이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일부였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 역시 사실은 프랑스어라는 민족 언어였었고, 결국은 영국에서 소위 공통의 언어, 영어가 출현하면서 프랑스어는 사라졌죠. 점차 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귀족 방언은 있어도 귀족 언어가 성립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또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계급적 언어가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인데요. 이해의 대립은 사회를 해체하는 건 아니다. 이해가 대립되면은 서로 분열될 것이고, 그러면 각각 언어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가 만약에 이해 대립 때문에 해체돼 버리면은, 사회가 해체돼 버리면은 계급 언어만 사용되고 민족 언어가 불필요로 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급은 대립하더라도 하나의 사회적 연관을 갖는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배하더라도 나중에 사용 언어는 프롤레타리아 언어가 아닌 민족 언어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레닌 또 인용을 합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두 개의 문화가 존재한다. 민족 문화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슬로건일 뿐이다. 민족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죠. 문화는 계급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의 문화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런 주장은 레닌이 두 개의 문화가 있다고 해서 두 개의 언어가 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주장은 문화와 언어를 혼동하는 거다. 레닌은 명백하게 자신이 싸우는 것은 부르주아 문화지 민족 언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탈린이 자기 말도 오해되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인용하는데요. 스탈린은 부르주아실의 민족의 주도 계급이고, 그러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 시대가 되면은 프롤레타리아가 민족의 주도 계급이 되니까 프롤레타리아 언어가 민족 언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같아요. 스탈린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스탈린
언어가 계급적이라는 주장을 이제 옹호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주아 문화가 부르주아 시대에 부르주아가 민족의 주도 계급이라고 해서 부르주아 언어가 지배하는 건 아니다. 사회주의 문화는 내용상 사회주의적이지만 형식은 민족주의다. 민족적이고 따라서 언어도 민족적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일종의 언어가 계급적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립니다. 언어는 사회적 교섭의 수단으로서 한 사회에서 항상 단일한 언어이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것이다. 방언과 상투어의 현존은 주어진 인민 전체의 공통적인 언어의 현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한다. 왜냐하면 방언과 사투리, 상투어는 공통 언어의 가지이며 공통 언어에 종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계급적 성격이라는 공식은 잘못이며 비마르크스주의적인 공식이다. 그래서 언어는 비계급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말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르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 그리고 나서 스탈린은 여러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스탈린은 다 한 가지로 그런 거는 언어와 문화를 또는 언어와 상부 구조를 혼동한 데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하나 한번 보죠. 자, 언어의 특징적 양상은 뭐냐? 이 언어의 좀 본질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스탈린의 답이에요. 자, 사회 없이는 언어가 없다. 언어의 발전은 사회의 역사와 연관되어서 연구돼야 된다. 언어는 상호소통, 사유의 교환,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며 수단이고, 그래서 언어가 없다면 사회는 해치되고 사라진다. 언어는 단어를 고정하며, 이때 단어는 문장 속에서 결합된 언어이다. 이는 사유의 과정에서 등장한 결과이며 사유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자, 언어는 사유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언어의 특징을 잡으면서 스탈린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단어는 문장 속에서 결합된 단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현대 와서 서구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구조지가 등장해서 언어학적 전환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는 소위 언어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가 워낙 좀 혼란스럽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언어학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철학에까지 적용시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 언어가 좀 모호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그러니까 일상 언어만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쓴다면은 굳이 철학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에 바탕을 둬서 일상 언어를 가장 단순한 언어로 환원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버틀러트 러스텔이라든가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제 이 사람 주로 이제 언어의 의미론에 관해서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주장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먼저 단어가 성립돼 있고 단어를 우리가 나중에 결합해 가지고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건 뭐냐 책 이거는 뭐
또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단어를 가르쳐 주죠. 아이들한테. 되게 왜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말 가르쳐 줄 때 단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뭐 눈, 코, 뭐 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 주면 이제 아이가 나중에 가서 이 단어들을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결합시켜서 이제 언어 문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언어 철학자들이 이제 밝힌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거는 문장 전체를 안다는 게 문장 전체를 알고 나중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여러 문장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어떤 공통적인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냥 단어로 고정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 단어를 가르치는 거죠. 아니, 단어가 아니라 일종의 문장을 가르치는,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하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어보고, 자, 우리 같이 차를 타자 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밥을 먹다, 차를 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사유 속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와 수로를 결합하면 새로운 문장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배우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단어를 획득한다. 이게 이제 이런 20세기 초 분석 철학자들이 밝혀낸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스탈린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이게 의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변증법적인 어떤 해결적인 사유 속에, 아니, 변증법적인 이런 사유 속에 지배되어 있지는 항상 모든 것을 관계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스라인이 서구에서 전개됐던 이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을 이해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아마 변증법적인 이런 사유를 통해서 언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은 굉장히 뭐 그냥 지나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는 말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말이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들고 근데 전체 논지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달린이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건 아니니까요. 스달린은 그냥 언어는 사유를 교환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 주장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단어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얻어진다,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휘의 핵심은 단어의 근본 스톡, 근간, 줄기이고 이는 기본어, 루트워드, 기본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기본어는 약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500개만 외우면은 된대요. 근데 그 500개는 뭐 쉽게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언어 배우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근데 사실 나는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이는 범위로는 작지만은 수세기 동안 지속하여 왔고 그리고 언어에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항상 기본어를 결합시키죠. 음. 자, 어휘가 언어의 상태를 반영한다. 어휘가 아니라 어휘인데 내가 어젯밤에 이제 급하게 진행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어휘, 어휘가 풍부하고 다양화할수록 언어는 더 풍부해지고 더 발전된다. 네? 할수록인 다양화 될수록, 거죠. 될수록이 붙어야 되는 얘기죠. 될수록. 다양화할수록, 우리나라, 요새는 할수록, 우리는 영어 문법에 익숙해가지고 모든 걸 수동태, 능동태 나누라고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을 때는 그냥 능동태로 써도 된답니다.
수동태는 거의 안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영어 문법 때문에 사람들이 수동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 결합된 또 틀렸어요. 그죠? 결합한이고 다양화된다는 것 들고 다양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자, 어휘가 그 자체로서 언어를 이루는 건 아니고 어휘는 언어의 건축 재료일 뿐이다. 건축 재료 없이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건축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가 곧 건축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어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지만 어휘가 언어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 문법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문법에는 형태론과 동사로 통사론인데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문법은 단어를 변형하고 그죠? 음, 문장으로 결합하는 규칙이며 언어를 일관되고 의미 있게 기능하도록 한다. 문법의 구축은 마치 기하학의 구성과 닮았다. 기하학은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추상에 이르며 추상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공리를 이제 결합시켜서 정리가 나오는 거죠. 추상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 대상을 구성한다. 자, 언어는 인간의 생산 활동과 또한 그의 모든 활동과 예외 없이 직접 연관된다. 이에 따라 어휘는 인간 활동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항상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어서 상부 구조와 달리 토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금방금방 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어, 계속 스탈린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론인데요. 이런 일반론은 뭐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언어의 기본은 문법과 기본 언어 줄기이고,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언어는 상호 소통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자, 그 언어의 변화는 상부 구조의 변화와 다르다. 상부 구조는 이제 구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이와 같은 상부 구조의 변화와 달리 현존하는 어휘를 새로운 언어 어휘로 쇄신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꾸 이제 덧붙인다는 거죠. 진번 언어는 사라지며 새로운 언어가 추가된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저기 청년들이 쓰는 언어 중에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나는 뭐 더 심하고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자, 그렇다 해서 언어 자체가 변화한 건 아니다. 근본 언어의 줄기, 스톡은 보존되며 새로운 어휘를 이제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로 사용된다. 자, 문법도 사실 느리지만 변화한다. 하지만 그 문법의 근본은 긴 시간 동안 보존되며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사회에 봉사한다. 문법 체계와 언어의 근간이 언어의 기초를 이룬다. 언어는 파괴와 창조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근본적 요소를 확장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 발전한다. 그 과정은 새로운 요소를 점진적이고 긴 시간에 걸쳐 축적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기존 요소의 점진적 사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혹시 언어가 단계적으로 비약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계적 비약 이론은 잘못이다. 라파르그르는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1790년 사이에 언어가 갑작스러운 혁명을 겪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제 어휘는 바뀌었지만은 갑작스럽게 언어가 비약한 건 아니다. 폭발을 열병처럼 좋아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당시 소련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 세상이 뭐 한꺼번에 보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폭발을 열병처럼 좋아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폭발을 통해서 이행한 것은 언어의 역사에도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토대나 상부 구조의 변화에도 적용할 수 없다.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 적용하더라도
적대적 계급 사회가 무너질 때는 폭발처럼 무너지는데 계급이 사라진 이후의 사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 사업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폭발을 통해서 일어난 건 아니고 점진적 이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교차의 현상을 다룬다. 언어 교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 계급이 들어와서 피지배 계급의 언어를 몰아내고 완전히 동화시키는 그런 거죠. 자, 이런 언어 교차의 역사적 현상은 수백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일어난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교차를 통해서 두 개의 언어가 무슨 종합돼 가지고 제3의 언어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교차란 하나의 언어가 승리하는 것이며 문법과 언어 줄기를 보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사라진 언어의 어휘들은 이 새로 지배적 언어에 보존되면서 어휘로 보존되면서 이는 승리한 언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언어의 근본적 특징에 대한 이제 스탈린의 정리인데요. 스탈린이 이 언어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그대로입니다. 언어 줄기와 언어 근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주장. 자, 여기까지 주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음, 이제 마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언어학의 문제는 학문적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신문에 발표해서 정치적 마치 상당히 신문에 발표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추정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죠. 아마 스탈린이 좀 더 오랫동안 살았더라면은 이 사회주의 문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겪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얘기인데요. 불행하게도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죽어서 이 여기에 언어 페이지에 나왔던 주장이 더 사회주의 문화 발전에 더 확산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NI 말을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었죠. 이론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래 그 결과 반대한 학자는 추방되고 찬성하는 학자만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은 마치 오류 불가능한 지도자들의 어떤 친밀한 그런 사적 집단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해 놨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1865년 조지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영국 이주민인데 상인이었다. 어머니는 조지아인이었고 1184년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동양학부에 입학해서 코카사스, 아랍, 페르시안, 터키, 헤브리우, 시리아, 산스크리트 등을 연구해서 1899년 바단이라는 지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쪽 지역에 우하 모음집으로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1911년 모교의 동양학부장이 되었고 1934년 사망했다. 자, 이 말의 이론은 또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죠. 네, 비교 역사의 방법을 이제 비난했는데 방법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비교 역사적 방법이 주로 민족을 중심으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언어의 친연성 연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피압어가 민족들
민중 언어죠. 민중 언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어떤 일반성 보편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일반성 보편성은 원형 언어 이론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원형 이론은 네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전이나 인터넷 좀 뒤져봐도 이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음, 이 별로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쌀, 베어, 연, 로시 이 네 개의 언어가 모든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언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언어는 이제 상부구조이고 계급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사회주의 언어학을 지배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탈린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비판을 보면은 스탈린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스탈린하고 조금 다른 그런 면모가 여기 보이는데요. 과학은 의견의 전쟁이지 전쟁터이다. 비평의 자유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루의 바쿠 강의 독은 그 자신이 거부하고 출판을 금지한 것인데도 그의 제자인 소위 지도적인 카스트, 아까 집단을 이뤘다고 했었죠. 카스트에 의해서 재출판돼 가지고 교과서가 되고 있다. 이런 일은 아라체예프 체제가 이 아라체예프 체제는 왜 그걸 얘기합니다. 1860년대 러시아에 소위 인민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때 인민주의자들 가운데 이제 극단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테러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차예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어떤 아니 아마 그 푸르동이 아니라 바쿠닌과 연계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스위스로 망명해가지고요. 바쿠닌 주의자들이 스위스에 많거든요. 그들과 이제 에, 협력을 해서 스위스에 이제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이제 다시 러시아에 파견해서 러시아 내부에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전국적인 이제 혁명 테러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에 수립했던 이제 그 비밀 지하 조직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배반할까 조짐이 있어서 그 같은 조직원들이 이 사람을 살해하면서 그만 음모가 폭로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아차예프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나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는 이제 소설을 썼을 때 그 모델이 됐던 사람인데요. 이 비밀 지하 조직 그런 개념입니다. 아차예프 체제가 낳은 결과이다. 내가 메차니노프인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메차니노프 차로 읽어야 되죠. 메차니 예, 차이코프스키 할 때 메차니노프의 성실성을 믿지 않았다면 그의 비판을 그러니까 메차니 에, 노프 메차니노프라는 사람이 이그저 그 마르 당파를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탈린이 내가 이 사람을 안 믿었더라면은 오히려 이 메차니노프가 사보타지하는 걸로 오해를 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는 프로레컬티스트, 프롤레타리아 컬티스트,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문화주의자, 계급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레피스트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사전에도 없고 무슨 말이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레피스트 뭐가 나요? 레피스트? 이 예? 발음가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영어로는 레이프 하면은 강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P를 하나만 쓰거든요. 근데 PP를 두 개를 썼더라.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타일 수도 있고요. 강간주의다라고 이렇게 욕하면 뭐 이건 너무 좀 심한 욕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마치 제임스처럼. 하여튼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네. 반면 에, 근데 스탈린은 오히려 이제 말을 한 사람은 민족 언어 사이에 친연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제 오히려 계급 간의 공통성이 존재한다, 친연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스탈린은 오히려 민족 언어 사이에 친연성이 존재해서 이 친연성을 요구하는 게 뭐 잘못했느냐? 민족 친연 언어의 친연성에 대한 연구는 언어 법칙 연구에 기여해왔다. 특히 슬라브족, 슬라브족의 공통 언어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스탈린이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르가 민족 언어 사이에 공통 친연성이 존재한다는 걸 비판했는데 그런 말을 오히려 거꾸로 비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의 오류를 제거하는데 이 토론이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언어는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중간적인 현상인가? 토대도 아니고 상부구조도 아니고 어떤 중간적인 현상인가? 어, 그런 중간적 현상이라고 하는 건 없다. 언어는 생산수단에 속하는가? 양자는 계급과 토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생산수단과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언어는 생산수단은 아니다. 우리의 사회적 교제 관계를 위한, 교류를 위한 어떤 수단이지, 물질적 생산을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토대와 상부구조의 중간현상이라고 하는 건 없고, 이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죠. 토대와 상부구조하고 무관한 독립적인 현상이다.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자, 질문. 언어학은 의미론에 몰두해야 되는가? 아까도 했던 것처럼 20세기 초에 소위 의미론이 등장해서 특히 이제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미론에 몰두해야 되는가? 형식이 오직 언어학의 주제인가? 아니다. 의미론도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의미론에만 의미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주장으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 사유를 언어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의 사유가 언어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보통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생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생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고 왔다. 시인이라든가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언어와 무관하고 다라는 언어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기초한 거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 이런 개념, 특히 시인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주장하면은 그런 사유로부터 언어와 무관한 그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유는 항상 언어를 통해서 사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들이 애매모호하게 내가 생각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독립된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를 언어로부터 분리시키는 시도. 마르가 바로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유는 언어 없이 가능하고 앞으로 언어는 사유로 대체될 것이다. 이 마르가 이때 이 염두에 뒀던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컴퓨터가 사유하잖아요. 그죠? 계산도 하고 심지어 AI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사실 어, 언어를 쓰는 건가? 뭐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컴퓨터가 지금 AI는 뭐죠? 이 지금까지 우리가 검색어를 넣어서 이제 답을 찾았는데 AI는 지가 답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답은 지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마치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컴퓨터가 언어를 쓰는 건 아니죠.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문제인데 사유를 언어로부터 분리시키는 시도. 없어 없는 지금 언어인데 그죠? 언어 없는 사유는 불가능하다. 사유는 언어적 재료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고 또 사유는 일어나고. 아, 내가 어제 많이 졸렸던 모양이 됩니다. 어, 사유는 언어적 재료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언어는 사유의 직접 실제라고 했다. 계속 음, 같은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음,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질문. 네, 이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퀴즈에 비슷한 경험에 대한 퀴즈를 발표를 한 이유는 이제 말을 지금 없애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큰 거잖아요. 말의 어떤 점을 이 점은 굉장히 말의 이점 어떤 점이 굉장히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껴서 있는 걸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 동기는 마르를 추종하는 집단이 하나의 그 비밀 중앙 조직을 조직한 것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학자들을 배제하고 일종의 자기들 언어를 만든 게 자기들끼리 하나의 말하자면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더라. 예? 우리가 흔히 학계라고 하는 거, 뭐 언론계 얘기하잖아요. 문학계 이런 그죠? 권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걸 이제 제가 아는 정도고, 자, 이제 앞에는 점수 어디냐 이거 어디더라? 방언에 관한 의미를 붙이는 운미론적 그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좋지만 정신 뛰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자, 의미론적 차원에서 계급은 계급적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는 실제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의미론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에 어떤 언어에 어떤 의미를 붙이냐는 것은 계급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뉘앙스 물론 다 어떤 컵을 지시합니다만은 약간씩 뉘앙스는 다르죠. 그죠? 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막걸리를 먹을 때 쓰는 게 컵이고요. 그런 의미로서 컵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 차를 먹는 그런 컵을 생각하고 있고 의미가 다르죠. 그죠? 계급적이 아니냐 이런 의미론적 차원에서 개념은 어, 계급적이 아니냐. 언어에 계급적 의미를 지닌 용어를 도입하거나 하나의 언어에 계급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계급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스탈린이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한 언어와 의미의 차이가 언어의 본질적인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며 네, 문법적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마르가 마르의 모든 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마르가 개별 언어들을 특히 마르는 아까 얘기했던 그 러시아 남부 지역의 많은 민족들의 언어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한 곳에는 장점이 있다. 지금 또 그쪽 지역에 가면은 마르를 굉장히 높이 카프카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마르 동상이 있답니다. 자기 나라 언어를 연구했다 해가지고 그 나라 민족이 마르를 고맙게 여기는 모양이에요. 음, 자, 질문. 언어학의 형식주의는 제거되어야 하는가? 마르는 문법을 공허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문법 체계가 언어의 토대라는 생각을 형식주의로 봤다. 문법이라고는 공허한 형식이다. 그러나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마르가 형식주의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마르 집단이 구성한 아차예프 같은 그런 체제다. 음. 문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문법은 아무래도 일반적이니까요. 계급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은 문법이라고 하나 공한 형식에 불과한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계급적이지만 이 내용은 계급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스탈린은 오히려 문법이 형식적인 건 아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1950년 6월 29일 산체예프 동지 편지에 대한 편지, 대답 편지죠. 자, 방언에 관한 문제를 이제 여기서 논의하는 것 같은데, 계급 방언 즉 상투어는 소수 사회 상층 클러스터에 속한다, 분파에 속한다. 하지만 고유한 문법과 근본 언어 줄기가 결여하므로 독립적 언어로 발전할 수 없다. 반면 지역적 방언은 대중에게 봉사하며 문법적 체계와 근본 언어 줄기를 가진다. 그래서 어떤 지역 방언은 민족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민족어의 토대가 되고 독립적 민족으로 발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근간인 쿠르스크 오렐 방언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근간인 폴타바 키예프 방언이 그렇다. 반면 다른 방언은 이 과정에서 사라진다. 민, 어, 방언이 이제 그 민족 언어로 발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경제적 조건이 결여되어서 민족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는 민족체의 언어는 민족체의 상태가 붕괴되어서 몰락하게 될 때 유보 과정이 일어나서 몰락할 때 이 언어만은 남는다는 거죠. 나중에 이 지역적 방언이 되는데 이 지역적 방언이 다시 부활해서 독립적인 언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을 받아서 이제 해체되기 직전에 이를 때 그러나 언어는 이제 살아남아서 우리 이 언어를 기초로 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민족 국가가 발전함으로써 다시 민족어가 독립언어로 부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1950년 7월 11일 벨킨과 후러 동지의 편지에 대한 편지 응답. 마르는 언어를 사유로부터 분리하여 관념론에 빠졌다. 일반 사람에게서 사유는 다만 언어적 재료를 토대로 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적 재료 없이 순전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언어 없는 사람, 음, 이, 요즘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말을 뭘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썼는데요. 기버거리와 벙어리인 자는 언어 없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어, 이 언어에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언어를 못 배운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아예 언어가 사유에 기초하는 걸, 사유가 언어에 기초한 거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유를 할 수 없는 건가? 사실 이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유할 수 있나 없나요?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언어가 없으니 그들의 사유는 언어가 없으나 그들의 사유는 언어적 재료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순수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에,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그들의 사유가 완전히 언어적 재료 없이 순전한 그 말로 순수하게 독립적인 그런 사유는 아니다. 여기도 역시 일종의 언어적 수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러면 언어적 수단이 개입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언어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느냐? 이 벨킨 동지는 제스처로 된 언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몸짓과 같은 거죠, 제스처. 수화는 좀 달라요, 그죠? 수화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에, 손가락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지, 제스처는 아니에요, 수화는, 그죠? 물론 이제 제스처 요소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수화는 뭐, 예를 들어서, 기억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손가락으로 글자 형태를 이제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수화는 이제 아닌데요. 제스처는 다르죠. 우리가 슬프다 그러면은 눈물을 흘린다든가, 기쁘다 그러면 환호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제스처인데요. 벨킨 농지는 이런 제스처를 지금 제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스처도 일종의 언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스처 중에서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 뒤에 얘기가 잘못됐네. 소화하고 제스처는 언어는 다른 건데 내가 같은 걸로 가로쓰기 집어넣은 다르다고 집어넣은 건데 이상하게 가로쓰기 그냥 수화라고 해줬네. 이거 내가 잘못 쓴 겁니다. 자, 벨킨 동지는 말로 된 언어와 제스처로 된 언어를 동등하게 놓는데 말로 된 언어가 없었을 때 이제 제스처로 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말로 된 언어가 없는 사회는 없었다. 어, 왜냐하면 말로 된 언어가 인간이 동물로부터 부상하여 공동체로 통합되고 사회 기능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고 자연의 힘에 대항해서 성공적으로 투쟁하고 진보의 단계로 나가도록 인류가 발전하는 하나의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일단 음, 말로 된 언어가 없는 사회는 없었고 또 나가서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이 제스처 언어는 극히 제한되고 빈곤하기 때문에 언어를 대체할 수 없는 부수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제스처가 제한적일까요? 제스처는 저 뭡니까? 원숭이도 언어를 쓴다고 해요. 언어를 배운답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가 쓰는 언어와 인간이 쓰는 언어가 이제 다르죠. 우리 언어는 기본적 특징이 주어와 수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절, articulation이라고 하는데 분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주어, 수로 결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원숭이는 어,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행위와 직결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보여주면 이제 바나나를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가 굉장히 행위 하나하나마다 기호를 사용해야 되니까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원숭이 언어는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스처는 이런 신호에 더 가까운 거죠. 아티큘레이션, 주어 수로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빈곤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완전히 못한 건 아니지만 사회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말을 못 듣는 건 아니라 그래요. 완전히 좀 희미하게 들을 뿐이지,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완전히 말을 못 듣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면은 상당한 언어적 그런 훈련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건 모르는데, 과학에 속하는 얘기인데, 자, 마저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자, 1950년 7월 28일 콜로포프 동지 편지에 대한 응답 편지. 자, 스탈린의 자기 모순적인 두 주장 가운데 콜로포프 동지는 둘 중에 하나만 옳고 모든 시기에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스탈린의 이제 원전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언어가 계급적이다라고 주장한 어떤 그런 흔적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스탈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서 1840년대 마르크스는 사회혁명은 일국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 시기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자본주의는 아직 불균등 발전을 몰랐을 때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 시기 불균등 발전이 지배하자 레닌은 사회혁명은 일국에서 승리하여 동시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혁명이 불균등하게 성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엥겔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엥겔스는 안티 듀링이라는 이제 책에서 국가는 사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의 여기서 막시스트로 표현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혁명이 일국에서 승리했을 때 국가는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 사멸론과 국가 강화론인데 두 주장은 음, 상대적으로 모두 진리고 단지 서로 다른 시기에 타당하다. 그죠? 네. 사회주의 혁명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제 마침내 국가가 사멸한다. 뭐 이런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언어학 태제도 마찬가지다. 스탈린은 언어 교차 현상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승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차 상대에서 민족어는 사라지고 하나의 공통어가 출현한다고 스탈린이 언급한 적이 있다. 이게 서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공통어가 출현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옳고 상대적이고 역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스탈린의 변명인데 그 밑에 언학 태제에서 언어 교차란 여전히 착취 계급이 주도하고 있을 때다. 민족적 고립과 상호 불신이 국가의 차이에서 공고하게 되고 있다. 이때는 한 언어가 지배하고 다른 언어를 어, 패배한다. 그러나 이제 세계혁명 이후에 차기 기업이 소멸하고 민족적 억압이 제거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지배할 때 언어적 억압 정책도 소멸되면 장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협력의 결과로 민족 언어는 자유롭게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를 풍요하게 하며 이런 조건 아래서 수백의 민족 언어로부터 가장 풍요한 통합된 지역 언어, 세계 언어가 되겠죠. 이 지역 언어는 다시 단일 세계 언어로 발전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 언어가 가능한지. 지금 세계적 언어가 지금 등장하긴 해요. 그죠? 영어 같은 경우에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지배
언어가 이제 되어 버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스탈린이 얘기한 세계 언어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배 언어는 아니죠. 뭔가 다양한 민족 언어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공통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문법적 이런 게 가능한가? 문법이 서로 다르고, 그죠? 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통합이 가능해요, 그죠? 어휘 같은 경우는 통합이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 와서 뭐, 우리 아주 일상어조차도 우리는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근본 줄기 자체, 언어의 근본 줄기 자체의 어떤 통합,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문법 자체도 통합이 가능할까? 이제 영어 문법과 우리 한국어 문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가능할까? 내가 언제 그런 질문 고민한 적이 있어서 마침 우리 학교에 내 옆에 방에 언어학과 교수, 언어학 전공 교수가 있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 세계 언어가 가능하냐 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세계 언어는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아마 한자와 같은 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질문이 저 예. 언어 그 언어학교 교수가 뭐냐면 옛날에는 중국어에도 거의 문법적 요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가 그 표현이 됐대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하나의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실 민족이 하나의 통합된 나라죠. 그렇게 되면서 에,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한자를 쓰면서 문법적 요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각각의 민족 언어가 문법적 요소를 배제하고 이제는 한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야말로 한자들을 단어들을 배치했잖아요. 그죠? 단어와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아주 조그맣게 문법적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의 문법적 요소 사라져 버리고 단어와 단어들만 연결돼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대신 이제 조금 말이 모호해지고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어,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중국 성립할 수가 있다. 아마 세계 언어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식의 언어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한국어 책이라는 말과 영어 have란 말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붙는 거죠. 한국 책 have 뭐 이렇게 붙어서 문부지어서 없이 그죠? 책 have 두 개 붙여가지고 책을 갖는다 뭐 이런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탈린이 이제 세계화가 가능하다 그런 주장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때가 자, 되고 마지막 결론 마크주의는 도구마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며 시기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스탈린의 주장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주장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언어학 태제 스탈린 것 때문에 사실 다, 소련 내부에서 커다란 이제 어떤 뭐랄까요, 뭐 동요가 일어났었는데 그 뒤로 좀 잘 발전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과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문화와 예술들이 출현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가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20세기 이제 구조주의의 전환, 막스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대결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철학적인 이제 적이 이제 구조주의거든요.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이제 역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 역사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무너져 버렸다고. 물론 이제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구조주의에 대항해서 예,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구조주의적 측면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그런 것들 어, 굉장히 구조주의에 대한 이제 논의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또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긴 얘기라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이제 더 받도록 하죠. 구조주의 그 문제라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사실 철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구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이 구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얘기해서 들어볼게요.